세 번째 키워드 함께 해주시죠. 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조국의 강은 어쩌나.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계속해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정치를 연구해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례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이제 지난 선거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이 21%를 받는데. 지금 조국 신당이 15%를 받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37대 31이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조국 그 신당이랑 이제 합쳐질 경우에는 이게 40%뭐 비슷하잖아요. 저 25% 거의 합치면 거의 똑같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비례대표를 갔을 때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돼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찍을 때는 실제적으로 조국 신당을 찍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확인된 거예요. 그것도요. 당시 출구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사람 중에서 위성정당을 찍었던 더불어시민당을 찍은 사람들은 5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최대 수혜자가 뭐 조국 혁신당은 그거는 위성정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의 표를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지금 또 2심까지도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과연 저렇게 하는 무엇이 맞는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아마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고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국 신당이 뛰면 뜰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천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한 것과 더불어서 조국 신당이 뜨면 뜰수록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탈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진보연합의 어떤 진보 세력들이 연합할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로 보는데 자 그렇다면 조국 혁신단의 그 당 대변인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 이 지지율이 지금 괜찮게 나오잖아요. 네, 비교적. 원인은 처음에는 분명히 한 세 가지 정도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야 조국 아무리 그래도 그 한동훈, 윤석열, 조국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들 다 돌격해도 돼? 이런 이제 측은지심으로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좀 시원하고 속 시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된 게 있어요. 그게 촉발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간 거냐? 대한민국의 13%에서 한 25% 정도 1당, 2당 외에 제3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인재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의당까지 쭉. 이분들이 붙지 않고는 현재의 지지율을 설명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인가요? 이재명 대표 지난 5일 이렇게 유세 지원하는 속에서 빵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몰빵.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뽑아달라 이 얘기죠. 비례정당까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의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런 일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미리 뭐 이런 퍼포먼스를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낼게요. 하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들이 있었죠.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다는 거는 이번에도 또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뭐 확정해서 이야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러나 쭉 흐름을 볼 때 그렇게 보인다, 메시지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조국 신당을 신장식 대변인이 잘 분석을 했는데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측은지심 맞습니다. 측은지심 있죠. 왜냐하면은 검찰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측은지심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준다. 이게 맞아요. 이 두 가지까지는 저는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선명한 지지층이 붙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교차 투표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이크로한 분석에 저는 그 전제로 가면 뭐냐면 공직이잖아요. 그럼 공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 책임은 남에게 모범이 되고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인
제도로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제도를 희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따르게 해야지. 근데 그 국민의힘의 태극기나 뭐 이런 데가 정당이 돼가지고 거기에 뭐 그 열렬한 환호를 받는 사람을 무조건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그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좀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조국 예. 전 장관이 다 이해가 되고 측은하게 보이고 하더라도 이게 역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는 예. 이게 선례가 돼서 잘 되잖아요. 다른 진영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걸 정당하다고 봐주고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문제, 기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짧게 그 마지막으로요. 개혁신당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김종인 효과가 큰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일단은 비례대표임으로 좀 반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실제로 민주당 공천 과정의 최대 피해자가 예. 이준석 개혁신당이라고 좀 그렇게 봐요. 해석하세요. 왜냐하면 예. 근 한 2, 3주 동안 네. 개혁신당의 뉴스가 언론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꾸준히 좀 이렇게 네, 이제 그런 다르게 부분들이 했는데, 있고 예. 또 지난번에 이제 그 합당했다가 그 나중에 분당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준석 대표에서 갖고 있는 평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모든 거를 다 이낙연 그 대표한테 준다고 얘기하다가 벼랑간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치를 깼기 때문에 더 나가서 더 지금 얘기하는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그리고 뭐 화성을 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게 당대표 이준석 쪽으로 대표가, 나가면 예. 이게 상징성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끌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마디로 해서 개혁신당이 예. 지금도 지지율을 보면은 조국 신당보다도 지금 뭐 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더십 체제의 붕괴 그리고 가치의 붕괴 예. 더 나가서 신뢰의 붕괴가 가져온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33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많이 남았다. 네. 무슨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네. 그 과정들 저희들이 계속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